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새로운 꿈 하나 심어졌네. 기술의 씨앗, 경영의 싹을 틔워 미래를 일굴 터전을 닦았네. 호서의 이름으로 혁신의 깃발 들고 기술경영대학원 그 첫 발을 내디뎠네. 무에서 유유를 향한 열정의 시작. 또 관심 있게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아이폰도 사실 관련직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좀 주워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 AI 시대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생으로서 워낙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동차 쪽에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의호도 그래서 조금 내용이 싱거우실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자동차 쪽에 계신 분이 계세요. 모빌리티. 다행이네요. 그래도 인도변 대표님을 조심하면 수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강연을 안 드렸죠. 이 유명한 두 개의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름은 다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넬리건 리서치라고 두 개 다 유명한 이제 한 9년 남았네요. 2035년에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이제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예측치가 다르죠. 다르고 몇 대 중 한대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얘기했냐면 4대 중 한 대. 그러니까 적어도 4대 중 한 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넬리건 리서치는 4대 중 무려 3대가 다닌 거라고. 그만큼 이제 예측치가 좀 많이 다른 상황인데, 이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으로 됐을 때 어떤 시장과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어떻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익숙하게 보셨죠?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 0단계는 뭐예요? 0단계는 뭐 완전히 다 인간이 다 100% 제어를 하는 걸 0단계로 하고, 5단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 우리 마음속의 자율주행. 우리가 정말 하나도 터치 안 하고 사고 없이 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지금 테슬라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꿈꿔왔던 자율주행의 모습은 그려지고 있죠.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상적인 포인트가 이제 레벨 5. 그리고 이제 1, 2, 3, 4는 사실 과도기죠, 과도.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이제 단계를 가면서 이제 통제력으로부터 이제 제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1, 2, 3, 4단계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5단계로 가면 이제 100% 이제 통제권이 기계한테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이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요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왼쪽에 이제 테슬라, 오른쪽에 웨이모. 시간을 가서 동시에 틀 테니까 한번 보셔도 돼요. 몇 단계가 됩니다. 테슬라. 아까 기억을 못하시는 위해서 테슬라는 뭐잖아요. 왼쪽에 테슬라. 4단계. 웨이브는 3단계. 웨이브는 3단계.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혹시 발견하시는 게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테슬라와 웨이브. 그치. 테슬라 같은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웨이모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없었고, 그랬을 때는 웨이모가 운전자가 없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웨이모를 조금 더 레벨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경우는 사람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운전석에 사람이 있든 없든 대부분 운전을 다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던 분이지 뭐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이거는 100% 기계가 제어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뭐 진짜 못해도 4단계 아니면 5단계의 자율주행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같이 볼게요. 왼쪽은 뭐냐면 아예 공장 라인 단계별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그 라인을 아예 이거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차를 이동해 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가요. 직접 가고 오른쪽은 뭐냐면 틀면서 얘기해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자. 어떤 걸 두개 소리 맞춰주니까 정신이 없네. 테슬라 아까 뭐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테슬라는 몇 단계? 왼쪽에 테슬라 4단계 웨이브는 3단계 웨이브는 3단계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혹시 발견하시는 게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테슬라와 웨이브 그치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운전석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죠? 웨이모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없었고 그랬을 때는 웨이모가 운전자가 없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웨이모를 조금 더 레벨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경우는 사람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운전석에 사람이 있든 없든 대부분 운전을 다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던 분이지 뭐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이거는 100% 기계가 제어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뭐 진짜 못해도 4단계 아니면 5단계의 자율주행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같이 볼게요. 왼쪽은 뭐냐면 아예 공장 라인 단계별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그 라인을 아예 이거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차를 이동해 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가요. 직접 가고 오른쪽은 뭐냐면 틀면서 얘기해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 지가 이제 움직이고 어느 라인, 어느 레벨에 어느 공정하게 멈춰 서면은 사람이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라인 자체를 자율주행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조립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 조금 더 보고 싶다. 네. 조심스러우신 거죠. 한 7년 중이고 이렇게 주체는 다르지만 호불호가 좀 명백하지 않나요? 거의 한 반반이지 않나요? 구매 의사가. 근데 사실은 이때는 뭐 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이잖아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수준도 훨씬 낮았겠죠. 이때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24년이면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고 비교적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됐을 텐데도 오히려 더 물론 뭐 주체가 다르고 뭐 대상 조사하는 주체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죠. 아마 우리 이제 대표님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가 100% 제어를 한다는 게 자율주의인데, 그럼 기계가 사고를 날 만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 불안함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불안하죠. 이게 편하긴 한데, 내가 온전히 내 몸을 그냥 얘한테 맡기고, 뭐 가령 그러면 안 되겠죠.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그냥 내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꺼림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아까 영상 보였을 때 아까 웨이모랑 테슬라랑 비교하는 페이지도 보셨고, 그죠? 테슬라가 공장 조립부터 소비자한테 최종 안전 배송하는 것까지도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도 보셨고, 정말 이제 레벨이 4, 5단계가 맞느냐 했을 때 가짜 벽에 없을까? 아니면 그대로 믿으려고 다른 자율주의적인 웨이모를 알아냈어. 벽 같은 물질을 정확히 감지하고 멈추십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 저런 가짜가 바로 실제로 진짜 벽으로 인식했어요. 브레이크를 달리가 안 그래서 아직은 또 마케팅용으로 뭐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레벨 3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수학 시험을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면 빵점에서 40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0점에서 60점 가는 거 더 힘들고 60점에서 70점 가는 거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 5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미국에 이제 니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같은 거, 우리나라가 국토교통부가 맞죠, 그죠? 국토교통부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국장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자동차 사고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의 몇 프로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우리 뭐 가령 우리가 음주도 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핸드폰도 보다가 부주의하고 졸다가 이런 실수로 인한 사고가 몇 프로라고 통계가, 물론 미국의 사례를 중심이지만 90% 이상이 인간의 실수로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거꾸로 말하는 거죠. 자율주행은 그런 실수는 적어도 안 하죠. 졸거나 음주하거나 약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반대로 자율주행 5단계가 되면 90%는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거는 지금 실현된 것과 웨이모의 본인들의 지금 현재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본인들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 제대로만 구현이 되면 확실히 지금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90%는 일어나지, 물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사고라는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 지금 일어나는 사고가 10%까지 줄어든다는 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괜찮은 숫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금 좀 시간이 되는데 9년 전이 됐네요. 2017년에 우리 모비라이의 당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인간이 믿을만하다. 저나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기계에 정말 내 몸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이 올라가려면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를 달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AI는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자동차가 인간만큼의 수준으로 혹은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운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비 오는 날에도 달려보고, 미끄러워진 도로도 달려보고, 뭐 먼지 나는 도로도 잘 달려가야 되고, 뭐 산악지형도 달려가야 되고, 뭐 신호등도 없는 상황도 달려야 되고, 학습을 많이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베테랑 운전자이시는데 뭐 처음부터 베테랑이시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디 긁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다가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것처럼 기계도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운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차가 학습을 위해 달려야 하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몇 킬로미터인가요? 좀 찍어보세요. 50? 50킬로? 너무 약소하게 잡으셨어요. 어디? 10만? 20만? 1억? 어디? 100만이야? 갑자기 너무 많이 숫자가 나와서 헷갈려서 1억! 배포는 크게 가졌어. 어디? 1억 5천? 배포를 크게 가. 훨씬 더 1조까지는 안 나오고 네. 100억 비슷했다. 1000억 다운. 특별히 상품은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뿌듯하네요. 300억 킬로미터를 달려야 된다. 이게 말이 300억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달리는 게 얼마죠? 그죠? 그래도 막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1000km 이상 뛰는 분들도 계세요. 1000km가 뭐예요? 몇만 킬로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50년 운전한다고 해도 한 100만.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는 10만만 달려도 사실은 굉장히 베테랑 운전자가 되고. 근데 기계가 그런 수준, 정말 얘네가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100%가 10%가 된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300억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니까 이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나 웨이모나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중에서 3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달렸지? 테슬라나 웨이모가 얼마나 달렸을까요? 웨이모는 이제 한 3.2억 킬로미터도 뭐 말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4년 전에 2022년이잖아요. 제가 가장 그때 당시에 최근에 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의 누적거리가 그때 한 1억 킬로미터가 좀 안 됐거나 그랬거든요. 그때 테슬라의 레벨이 얼마였냐? 그때가 이제 레벨 2에서 3 사이였어요. 그죠? 1억 킬로 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130억 킬로미터를 넘게 달렸다고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레벨 3를 아직도 그 레벨 3 그거든요.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또 300억을 달린다고 5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300억 킬로미터도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와 이러시는데 그게 무려 9년 전에 그렇게 어떤 한 모빌아이의 저기가 암노샬쇼 부사장이 그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300억을 달린다고 과연 이게 드라마틱하게 뽕아 5로 진짜 도달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이런 자율주행 차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못 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도 훌륭하죠. 지금도 너무 테슬라를 언급해서 그런데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사실은 자율주행을 다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전에 우리 박승범 교수님 직전 시간 직전 수업 시간에 사실 박승범 교수님 지인은 어디 계시다더라? 단국대에 계신다고 그러나 집에서 단국대까지 출근하는 동안 그때만큼은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시간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운전은 테슬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이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훌륭히 자율주행을 하지만 이게 사람이 모르잖아요. 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자동차가 잘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화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사실은 레벨 5가 돼도 지금 믿을까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학습을 많이 한다고 과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심, 아까 말씀드린 요 사람들 지금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길들이 멀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의 어떤 기술적인 니즈도 있지만 풀어갈 숙제도 있지만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마케팅 전략도 덩달아서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멀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완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새는 AI 덕분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금방 올 것 같이 말했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이 말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1억 킬로미터를 달렸을 때는 지금 130 아까 몇 억 킬로미터 했죠. 달렸을 때는 그렇게 큰 레벨의 진전은 아직은 이뤄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모빌리티의 산업의 변화를 봤을 때 어떻게 외국에 우리가 이제 기술 수준을 알았고요. 그렇죠? 파트 1에서 기술 수준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도 좀 알아야 돼요. 모빌리티 산업을 정의하는 케이스라는 단어가 혹시 약자를 아실까요? C 뭘까요? C 케이스 중에 C가 뭘까요? 감이 전혀 안 오시죠? 커넥티비티.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는 주변의 모든 것들과 연결.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당연히 모든 것들과 연결돼야 내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량에 있는 인간의 눈과 코와 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당연히 자율주행을 하겠죠. A는 뭘까요? A는 오토 한 3분의 1 정도 맞추고요.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 중에 오토 맞추셨어요? 자율주행이 안 되죠. 쉐어링, 공유 이거는 자율주행을 활용하는 사람 차량 보면서 하는 발전을 한 거라고. 2는 우리 교수님들이 틀린 답을 많이 혼내시나요? 너무 많으시는 것 같아요. 2는 뭘까요? 오, 무슨? 예. 역시. 굉장히 학점을 제가 잘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점을 드리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저도. 화요일 수업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고수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렉트릭 비행기, 전기차랑 정말 친환경화 요런 트렌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산업이 변화를 이유는 어쨌든 이런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있다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산업도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정의하는 그 개념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쨌든 자동차는 분명히 우리 사람을 A라는 목적지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기체입니다. 기체. 하드웨어. 과거에는 그런 성격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거죠. 잘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하드웨어를 기계에 전기랑 잘 결합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갖다 드리면 거기서 차를 파는 거에 대한 마진이 사실은 우리 자동차 회사의 주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자동차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사실은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기계로 부르기가 애매하게. 왜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할을 해서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게 누구예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는 명령에 따르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바로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세대는 갖고 AI와 결합된 자동차를 우리 이제 SDV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GPT나 제미나이 다 비즈니스 모델 수업 때 오후에 들으실 거잖아요. 제미나이가 GPT가 이렇게 이미 차에 들어와 있고 다양한 AI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도 제어하고 인간의 기분도 파악해서 적절한 조명도 틀어줘, 음악도 틀어줘. 인간은 또 그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드웨어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주도적인 개념으로 이제 자동차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져갔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오면서 이제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도요타가 이제 좀 이따 자동차 볼게요. 도요타가 원래 주력이 뭐예요? 오토바이잖아요. 뭐를 사요? 오토바이 다 포기하겠냐? 그런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는 뭐 제가 국산 기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물론 도요타도 노력을 해요. 근데 현대차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2019년에 선보인 게 본인들은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인수해서 꽃을 필랑말랑 하는 게 뭐예요? 로봇. 갑자기 이 자리에서 긴장돼서 로봇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였죠? 로봇 휴머노. 아틀라스하고 아틀란티스하고 헷갈려가지고. 로봇도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은 어때요? 제가 이 자료에 그걸 신경 써야 돼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역량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현대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죠? 영입. 인수. 원? 제휴. 이렇게 다 비교할 수가 있나? 농담이구나. 제휴가 맞나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죠. 어떤 그 솔루션 업체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오셔널이라는 게 오셔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직 어려움은 있는데 이 오셔널로 합병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매년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 순위를 평가하는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씁니다. 나중에 배포할 때는 그 자료를 실으면 됩니다. 아직 자료를 배포를 안 했습니다. 뭐 부동의 1위는 사실은 늘 매년 거의 부동의 1위는 누구냐면 웨이모. 아까 이제 우리 화면에서 우측에 있었던 로보틱스의 웨이모였고 현대차가 사실은 2019년도 20년도에는 이제 10위권 밖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루션 기업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5대5의 비율로 합작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탑5로 오르게. 물론 이것도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면 한참 걸리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결국은 자동차의 개념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들도 기존의 비즈니스도 아까 뭐였죠? 단순히 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는 이런 거로는 이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다양한 뭐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응을 하는 기업은 그럭저럭 이제 잘 살아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도요타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그런 결정들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과거에 코다리나 다양한 기업들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멈춰선 기업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닌가 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이제 마이크가 무대 중앙을 하지 말라고 막 땡기네요. 자율주행이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어떤 편의와 휴식과
뭐 업무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까지도 다 소프트웨어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완성차 업체를 두려운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목을 메고 있고 그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죠.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현대차처럼 본인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누구 하나 이제 좀 만들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 아까 인수 얘기하셨는데 인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역량을 확보를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차를 팔고 남은 마진을 가지고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차를 팔고 나는 거로는 이제 마진이 얼마까지 남을 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가령 뭐 우리 박형창 감독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차에 넣어야 할까?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그거예요. 과거에는 뭐 우리 차를 사시는 기준이 뭐예요? 차를 살 때 뭘 보시죠? 뭘 봐요? 디자인. 우리 편의성. 우리 여자분 하유정 의원님. 네, 맞죠? 네? 차가 없어요. 앞으로 본다면 샀나요? 뭘 보고 살 것 같아요? 가격, 그렇죠. 가격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구매 요소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디자인 말씀하신 분인데 디자인이 이뻐도 뭔가 차 안에서 내가 자율주행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차를 안 사게 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가격을 보지만 가격은 싼데 차가 껍데기다. 그럼 부산까지 출장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가격이 싸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 뭐가 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와 얼마나 훌륭한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하느냐가 이제 주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객 경험 극대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얘기하면 제가 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깜깜하다. 비상등 켜놓는 게 뭐 같으세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여기 테슬라 차인데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출고 직전에 공장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이에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깜빡깜빡하게 하는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결국은 고객한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OTA라고 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주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수익을 창출을 하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독 서비스, 뭐 유튜브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서 이제 이런 구독 서비스가 오고 있는 건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것까지 구독을 해요. 여러분들 차에 보면 썬루프 있죠? 근데 기존에는 차량이 어때요? 우리가 옵션에 썬루프가 있는 걸 고르면 공장에서 썬루프 있는 차량을 만들어요. 우리가 썬루프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썬루프가 없는 차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차는 어때요? 무조건 썬루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썬루프가 없는 사람, 썬루프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격으로 잠그는 거예요. 이용 못하게. 근데 그러다가 중단해가지고 우리가 썬루프 하고 싶어요 하면 구독료를 내면 원격으로 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공정 과정에서 굉장히 큰 원가 절감이 되겠죠. 어떤 라인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으면 무턱대고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소프트 원격으로 그냥 제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닫고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독 서비스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 서비스 다 하고 있고 특정사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열선을 이제 유도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선을 유도로 하겠다. 우리 김민성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막 그랬거든요.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방금 좋은 걸 조금 기본으로 다 주는 거죠. 겨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동학개미들 가능하는데 분명한 건 그래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는 부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 개념의 무대추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구독 서비스 성공을 확신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수익 모델들을 자동차 회사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물류 배송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류 배송도 있고 뭐 차량 보면은 이미 너무나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도 손을 대고 소형 모빌리티도 손을 대고 이렇게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AI로 인해서 이런 다가오는 산업의 변화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이 국가공익을 제가 말할 때마다 자신이 없는데 길어가지고 현장 기반 AI 프로젝트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실 때도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 AI에 인한 굉장히 과도기적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AI를 겪지 않았을 때 AI가 없었을 때 태어나셔서 지금 젊은 분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태어났을 때 AI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AI가 있는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실 때 각각의 산업, 지금 여기 자동차 쪽도 계실 거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 이런 과도기 가속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수주가 될 수 있고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는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 니즈를 보시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훌륭한 그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연구실은 다른 데로 가세요. 연구실 소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냥 반도체 하고 있고 반도체 공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아니시면 뭐 훌륭하신 교수님들 연구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실까요? 너무 잘 수업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안 하셔도 돼요. 많이 가서 레벨 5가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책임, 사고 났을 때 그냥 책임 혹시 제조사가 같이 가는지 아니면 그때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부분이 아직 알 수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산업 자율주행의 이해라는 수업을 다음 학기에 하는데요. 그 답이 궁금하시면 그 수업을 꼭 들어주십시오. 농담이고, 네. 뭐 다들 뭐 언론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사실은 그런 딜레마는 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 기껏 개발했는데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이런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내 잘못, 기계가 잘못하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은 그 각국별로 이제 솔루션을 찾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부분은 현재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보험 상품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그걸 이제 제조사에 부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산업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지? 아니 사고가 나면 제조사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루션이 좀 아직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제 수업 때